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했던 약속대로 1930년대 김일성이 알고 지냈던 만주의 마적들 가운데서 특히 구국군 우사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사령은 정확하게 평가하자면 마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당시 만주의 백성들 눈에는 모두 무장을 갖추고 제각기 차지하고 지냈던 점령지들을 자기들의 왕국처럼 다스리면서 물론 일본 놈들과도 싸우고 또 만주국 정부의 위만군, 즉 만주군과도 싸우곤 했지만 백성들에게서 이제 물건을 빼앗고 분여자를 강탈하고 이런 일들이 무지기수로 발생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에는 마적이든 구국군이든 모두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즉 서로 비슷비슷하게 보이던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마적들은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는 바로 자기들이 본거지로 산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업인데, 이 우사령 부대는 구국군을 자처했기 때문에 1932년 10월에는 안도 현성을 이제 통째로 차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가끔 보면 한국의 학자들이 우사령은 안도현 공안국 국장이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사령이 원래는 안도현 공안국의 국장이었고, 또 김일성의 어머니는 이제 남편이 사망한 뒤에 바로 이 중국인 공안국장에게 제가 했었는 바, 김일성은 이제 계부가 된 이 공안국장에게서 이제 얻어가진 권총을 이제 두자루 가지고는 유격대를 만들었다는 둥, 하여튼 이러한 낭설들이 인터넷상 여기저기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조리, 아니 아주 깡그리 거짓말이고 날조들입니다. 이렇게 남한 쪽에서도 마구대고 날조하고 꾸미대다 보니 북한 쪽에서 이제 날조하고 꾸미대고 있는 역사를 비판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정당성과 권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국의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면 바로 이런 엉터리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인용합니다. 아무개의 책에는 바로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본 한국의 독자들은 그냥 몰건이 속아 넘어가게 되고, 또 역사의 진실은 계속 끝없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김일성의 역사가 날조되고 꾸며지고 또 엉터리로 왜곡되고 하는 면에서는 남이나 북이나 거의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남쪽의 학자들이 이 우사령에 대하여 어떻게 지어내고 꾸며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김일성과 관련된 모든 한일 역사 자료들 속에서도 이 우사령에 대하여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대로 알고 소개했더라면 남쪽에서 그렇게 또 엉터리로 지어내는 그런 거짓말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북한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아무렇게나 지어내는 것입니다.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냥 이 우사령에 대해서 이름을 한 번도 거명하지 못합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먼저 우사령에 대하여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 북한에서 만든 조선의 별이라는 이 다부작 영화 제6부 속에 김일성이 우사령과 만나서談판을 진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함께 보기로 합시다. 나는 그런 책을 볼 새도 없고 원래 나는 책에 그려놓은 것을 그렇게 믿질 않소. 그런데 나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나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두령님답지 않은 말씀이군요. 연세도 높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어른이 떠돌아다니는 소문이나 남의 말을 듣고서 그럴 수 있습니까? 무엇이? 봉천에서도 길림에서도 동북군이 다 패주하고 흩어졌으며 흑령강의 영웅이라고 일컬어 오던 마점사니까지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버린 때 경박허에서 일제 침략군을 냅다 답새겨 놈들의 기관총까지 빼앗아내고 크게 승리한 두령님의 뛰어난 용맹에 대해서 모두들 존경하고 있는 터인데, 두령님이야 자신의 주견으로 일을 처리하셔야지 남의 말을 듣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게 믿어지질 않아 그럽니다. 옳소. 김사령의 말이 옳소. 주견 없는 쫄짱구로 보였단 말이죠. 김사령, 오해를 마오. 나는 우리 참모장처럼 학식은 깊지 못하지만은 사나이로서 한번 약속한 일은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인데
공산당은 안 믿어도 내 김사령은 믿겠어. 그대는 과시 대장부요. 보스로 생각해 주시니 참말 기쁩니다. 고맙소. 나도 기쁘어. 자, 방금 보셨겠지만 이 영화 속의 우사령은 코수염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한 50살이나 60살 되는 그 1930년대 그때 시절로 치면 이건 중늙은이가 아니라 아주 진짜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김일성이 화를 내는 그 우사령을 슬슬 달래기 위하여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동북군이 다 망하고 흑룡강의 영웅으로 일컬어지던 그 마섬산도 다 무릎을 꿇었지만 경박호에서 일제 침략군을 때려부시고 기관총까지 빼앗았던 그 우사령이라고 추어 올리니까 이 우사령이 대단히 흐뭇해하지 않고 뭡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북한에서도 물론 김일성이 이 우사령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란 우사령이 한때 경박호에서 활동했다는 그 사실뿐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해에 20살밖에 안 되었던 김일성이 이 우사령 부대와 접촉했던 것은 실제로 1932년 봄에서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우사령이 후에 안도에서 배견하지 못하고 안도에서 도나로 밀려났다가 도나에서 다시 할바령을 넘어 앵목현 경내로 이동하였다가 이 앵목현에서 다시 영안현 쪽으로 아주 철저하게 옮겨가 버린 것은 그해 겨울 그러니까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후 그 이듬해 1933년부터 1934년 여름에 사망할 때까지 우사령은 계속 이 영안현 경내의 경박호 주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사령이 일본군을 때려부수고 그 기관총을 빼앗았다고 하면 1933년 2월의 일인데 어떻게 돼요? 1932년 여름 당시 김일성과 만났을 때 벌써 경박호에서 일본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러나 뭐 영화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우사령이 그 1933년 이후 진짜로 그 경박호로 옮겨와서 일본군과 수십여 차례의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과가 그냥 그 기관총이나 한두 대 빼앗을 그런 소규모의 전과가 아닙니다. 그 영안현 삼도구진 근처의 앵가령이라고 부르는 그런 산기슭에서 일본군과 만주군으로 조직된 한 개 기병대대를 습격하여 말을 100여 필이나 노획하는 그런 전과를 올렸는데 이는 기병 100여 명을 소멸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고장 그 우사령을 올려준다는 것이 한 개 구국군 부대가 겨우 외놈 기관총이나 한두 대 빼앗아냈다고 이렇게 과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설명하느냐면 북한 정권이 당시 그 김일성이 안도 반일 유격대, 즉 북한에서는 그 조선인민혁명군이 모체가 되는 이 유격대를 신성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국군 우사령이 전과에 대해서는 극도로 축소하고 나아가서는 거의 하잘것없는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 놓기 위하여 이렇게 꾸며놓은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특별히 지적하지 않으려 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우사령이 부대에 찾아가서 직접 우사령과 만나서談判도 진행하고 했던 그 주인공은 실제로 김일성이 아닙니다. 당시 그 김일성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었던 안도반일 유격대, 이 유격대도 실제에 있어서는 안도 소사하 반일저기대입니다. 이 소사하란 이름은 바로 당시 그 김일성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오늘의 그 연변 안도현 만보진 경내의 한 농촌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우사령이 부대 사령부가 바로 이 만보진에 있었는데 이 만보진은 지금도 그 중국 길림성 안도현 행정구역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보진 만보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소사하와 이웃하고 있는 대사하라고 부르는 동네가 또 하나 있는데 그때 대사촌에 안도 경내에서 이제 꽤 그 땅을 많이 장만한 송병준이라고 부르는 이런 중국 지주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지주가 한때 가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중국 공산당 안도구위원회에서는 이 송지주의 진부장을 욕심냈는데 언젠가는 이 송지주의 가병을 습격하기 위하여 머슴 한 사람을 이 지주집에 잠복시키게 되는데 이 머슴이 후에 김일성이 이제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될 때 이 땅 보증인이 되기도 했던 김일용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그 러시아에서 이제 일부 발굴된 그 구소련 정부의 그 자료들에서 김일성이 그 입당 소개인이 뭐 이청산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름이 발견되어서 이 이청산이 국경 누구냐고 의논이 분분한데 제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청산은 바로 김일용이 본명이며 이 김일용이 바로 함경남도 단천 사람으로서 그
한반도 땅에서 가장 먼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단천의 소년의병장 김창희의 전달병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도에서 활동할 때는 이청산이라는 별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중국 공산당 안도구위원회 조직위원이었습니다. 보통 그 남한의 학자들은 하면 안도현 하는데 당시 그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안도현을 안도구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안도에는 현급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하고 화룡현위원회가 책임지고 안도구위원회를 조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안도구위원회에서 안도반일저기대를 조직할 때 이 구위원회 책임자는 안정용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서기직을 맡고 있었는데 김일성은 또 이 회고록에서 이 사람이 성을 기억하지 못해서 김정용이라고 이제 잘못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별명이 콧대입니다. 코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커서. 그리고 이제 이 조직위원이 김일용, 즉 이청산이라는 별명을 사용했던 사람이고 후에 김일성이 이 안도구위원회의 선전위원으로 됩니다. 때문에 안도구위원회에서 처음 저기대를 조직했을 때 대장과 부대장의 이름에는 모두 김일성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김철이와 이영배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대장과 부대장을 맡았는데 이 두 사람은 당시 그 소사 당지 농촌 청년들이었고 총도 사용할 줄 모르는 아주 순박한 그 청년들이었습니다. 후에 화룡현위원회에서, 즉 중국 공산당 화룡현위원회에서 군사간부 한 사람을 파견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황포공관학교 출신인 박훈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박훈이 김일성이 경호병처럼 활동하면서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우사령과 만나러 갈 때에도 그 김일성이 경호병처럼 곁에서 이렇게 딱 서 있지 않고 뭡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박훈이 황포공관학교 출신이었다는 그런 신분을 이용하여 우사령과 접촉하였고 당시 토박이었던 김일용, 즉 당시 안도구위원회 조직위원이었던 이 김일용이 우사령 부대로 먼저 찾아가서 몇 가지 협의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협의였는가? 바로 그 당시 안도구위원회에서 조직하였던 안도반일저기대가 이 우사령이 구국군 부대 안에 들어와서 구국군 별동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하는 그런 협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도반일저기대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무장대오였는데 안도지방에서는 공산당이라고 하면 특히 그 돈이 많은 지주나 부자들은 모두 그 공산당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산당이 그때 농민들을 선동해서 지주들이 집에 이제 불도 지르고 또 쌀도 빼앗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구국군 우사령이 부대는 바로 그 당시의 지주와 부자들로부터 이제 군자금을 후원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사령은 당시 그 지주와 부자들의 그 이제 부탁을 받고 안도 반일 저기대를 소멸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자 당시 그 중국 공산당 안도구위원회에서는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자그마한 무장대오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우사령이 부대와 싸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안도지방을 떠나서 다른 데로 피신할 수도 없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이제 내적으로는 계속 그 반일저기대 명칭을 사용하되 겉으로는 이제 구국군 우사령 부대에 모조리 귀순하고 이 구국군이 별동대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안도구위원회와 구국군 우사령의 부대가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구위원회 쪽에서는 특별히 그 선전위원이었던 김일성을 이 별동대 대장으로 임명하게 되고 이 별동대 내에 비밀 당소조를 내오게 됩니다. 김일용이 이 당소조 조정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1932년 당시 우사령이 부대가 안도에 본거지를 틀고 있을 때 이 안도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 즉 길림의 동부지방과 남쪽의 그 요령성 경내와 있다 있는 동화지방에는 두 개의 큰 구국군 부대가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길림 동부지방에는 왕등림의 구국군이 있었고 동화 쪽에는 장강량의 그 직접적인 후원하에서 조직되었던 당취어의 그 요령민중구국군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우사령 같이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이런 구국군 부대들은 독립적으로 생존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모두 이제 가진 방법을 다 이용하여 큰 세력 쪽에 붙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안도의 우사령도 처음에는 요령성 쪽에 그 당취어의 민중구국군이 편성되려고 했는데 마침 그 당취어의 민중구국군이 그 통화씨를 공략하여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이 민중구국군의 그 조선혁명군 양시봉이 부대도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이때 그 김일성이 조선혁명군을 인솔하고 남한으로 원정했다고 아주 엄청 크게 대서특필하고 있지 않고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1932년 가을에 안도의 우사령이 그 당취어의 민중국군에 참가하려고 성발대를 통화 쪽으로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우사령이 부대 별동대로 편성되었던 김일성이 부대, 즉 다시 말하자면 그 20여 명에 달하는 안도 반일적이대도 우사령 부대의 그 성발대에 함께 묻어서 통화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새로 출간된 이 책 김일성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때 일을 기술하였지만, 김일성이 당시 내적 신분은 중국 공산당 안도 구위원회 선전위원이었으나, 당시 이 별동대에는 김일성과 함께 일찍 그 이종락이 조선혁명군 길강주의부에서 함께 왔던 자광수 같은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광수 본인은 이 별동대 참모장이었습니다. 원래 그 김일성이나 자광수나 이 젊은이들은 모두 양시봉이 그 조선혁명군에서 갈라져 나왔던 이종락이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뿌리는 양시봉이 조선혁명군 출신들이 아니고 뭡니까? 이 길강지휘부가 이제 이종락이나 김광렬이나 장소봉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일본군에 다 붙잡혀서 이제 조선국내로 압송되어 형무소에서 이제 실형을 살고 있다 보니, 김일성과 자광수는 은근히 그 별동대를 데리고 그 공산당 그 안도 구위원회에서 탈출하여 양시봉이 혁명군으로 달아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통화에서 양시봉이 참모장으로 있었던 김학규나 또 그리고 심용준 같은 사람들이 모두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그 조선혁명군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다시 또 그 우사령이 부대와 함께 안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 우사령이 부대가 원래는 요령성 쪽에 당초의 민중국군에 참가하려고 했던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민중국군이 한때 통화성까지 점령하는 등 크게 세력을 자랑했으나, 얼마 뒤에는 일본군 정규부대가 통화성 쪽으로 몰려들면서 당취어의 부대는 크게 패하고 산산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당취어의 그 민중국과는 달리 길림 동부, 즉 오늘의 흑룡강성 영안 지방에 이제 본거지를 틀었던 왕덕림의 구국군은 대원수가 수천 명이나 되었고, 만주 북부의 그 군사 요충지의 하나인 동림현성까지 이제 점령하여 차지하게 됩니다. 왕덕림의 구국군이 이때 그 당취어의 부대보다도 이처럼 전투력이나 또 모든 면에서 크게 월등하게 뛰어났던 것은, 당시 구국군 사령부의 그 작전 지휘 계통에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한 굉장하게 전문적인 그 군사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잠복하여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왕덕림이 구국군 사령부의 그 참모장으로 잠복했던 가장 최초의 공산당원이 이연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후에 그 항일영군 제4군 군장이 되었습니다. 또 이 이연록을 이어서 왕덕림 부대의 전방사령부의 총참모장이 되었던 사람은 후에 항일영군 제1호군의 총지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40년 이후 소련이 하바롭스키에서 항일영군 잔존부대를 총괄했던, 말하자면 그 유명한 88 국제교도여단의 여단장이 되었던 바로 그 주보중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누구라도 만약 조금이라도 당시 중국 구국군의 역사를 알게 되면 그 시절 김일성과 구국군의 관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북한에서 그리고 그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어떻게 이 구국군 부대와의 관계를 전부 엉터리로 꾸며내고 왜곡하고 지어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1932년 12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해 12월에는 생각 밖으로 그 왕덕림의 구국군도 일본군의 이제 대부대 공격으로 의해서 수시로 몰리게 되면서, 왕덕림 본인은 그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독립형성에서 쫓겨나 소련 쪽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대들은 그 전선사령관이었던 오이성과 주보중이 인솔하에 영안과 왕청 지방에서 지금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때 오이성과 주보중은 소련 쪽으로 도주하는 왕덕림에게 사람을 보내서 소련으로 들어가지 말고 빨리 영안과 왕청 쪽으로 돌아오라고, 여기에 아직도 당신의 부대들은 많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알리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엄청나게 추운 겨울인데다가 일본군이 동령과 영안 이 지방에 쫙 뒤덮여 있어서 소만국경까지 왕덕림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임무를 맡고 소만국경까지 왕덕림을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겨우 나이 20살밖에 되지 않았던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이 그 자기 수하의 그 별동대원 한 32명을 데리고 영안에서 소망국기까지 수백리 길을 쫓아갔어요. 북한에서 그 만든 조선이별 이 다보작 그 영화 가운데 제9부 김일성이 그 이제 녹산 기슭에서 그 눈벌 속에서 막 헤매며 기어가는 이것이 그때의 일을 가지고 각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는 김일성이 소망국경까지 오니까 국군 부대들이 모두 김일성 민대에 몰려와서 장군님이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이제 소련으로 가지 않고 여기 남아서 장군님과 함께 항일투쟁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왕덕님은 소련으로 끝내 도망쳤고 김일성 일행은 헛걸음을 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김일성은 그 32명 부대도 절반이 다 도망가고 겨우 18명, 18명이 남아서 이제 영안으로 돌아옵니다. 도중에 어느 한 마을에서 쉬다가 다시 또 이제 그 대호가 막 흩어진 구국군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 구국군들이 김일성이 소부대 대원들이 가지고 있던 총들이 욕심나서 이제 해치려고 하는 바람에 다시 또 그 마을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서 영안까지 돌아왔을 때는 어찌나 그 울고 굶고 지치고 했는지 그 이제 당시 그 김일성을 마중했던 중국인 가운데 왕윤성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이제 후에 그 김일성을 왕청 유격 때 정치위원으로 이제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또 이제 민생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김일성이 서형 직전까지 갔을 때도 이 사람이 그 김일성을 도와줘서 김일성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왕윤성이 중국 이름으로는 왕룬청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그 별명이 마영이었습니다. 이 마영이 해고담에 의하면 1933년 1월에 소련으로 철수 중이었던 구국군 사령 왕덕님을 영안과 나자구 지방으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왕덕님이 앞으로 보내는 오이성과 주보중이 편지를 가지고 소망국경까지 심부름을 갔던 김일성이 허물만 켜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어찌나 얼었던지 눈과 귀에서 고름이 흐르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 돌아오면서 동상을 입었죠. 이후 그 김일성이 소부대 그때 살아남은 18명은 비로소 이제 우사령이 부대를 떠나서 영안 유격대와 합류하게 되며 이 영안 유격대와 함께 그해 봄에 1933년 3월에 왕청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안현은 그 행정구역상 오늘이 흑룡강성에 소속되어 있지만 당시는 1930년대에는 이 영안은 농만 특유의 용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일성이 1932년 한 해 동안 안도의 소사하에서 안도 반일 적대와 함께 우사령이 부대에 참가했다가 이 우사령이 부대와 함께 남만이 통화에 가서 양시봉과도 만나고 다시 또 안도로 돌아왔다가 영안으로 이동한 뒤에 영안에서 왕청으로 오게 되는 그 전부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구국군에 참가했던 그런 생존자들을 만나서 이제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은 우리 길린 구국군의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출간된 이 책 김일성의 학원 부록에 이 우사령에 대한 자세한 인생 경력을 약전 형식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실제 얼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사령의 실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나이도 50대의 그런 늙은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1912년생이니까 1932년 그해에 우사령과 만날 때 20살이었는데 이 우사령도 그때 역시 20대의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1903년생으로서 중국의 산동성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우학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중국어로는 위휘당이라고 부릅니다. 후에는 또 이제 우명진이라는 이런 조선 이름으로 개명했는데 이는 이 우사령의 아버지가 그 연변의 화룡 관지항에서 조선 여자를 제치했는데 이 여자가 우사령에게 지어준 그 조선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이 우사령은 일반 그 보통 구국군과는 달리 그 남녀 문제도 아주 깨끗하고 장가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33년에 영안 쪽으로 옮겨와서 그 지방의 이름을 유천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류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당시 그 남호도 항일구국회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여동생을 우사령에게 시집보낸데 그 여동생이 나이가
그때 겨우 13살이었다고 하네요. 우사령이 후에 전사하고 그 아내는 1940년대까지 살았는데 그 시집 올 때 13살이었으니까 뭐 그때 나이가 아주 20대밖에 안 되는 아주 새파랗게 젊은 이런 여자였는데 폐결핵에 걸려서 일찍이 죽었고, 제가 이 우사령에 대한 방송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북한 당국에서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으로 우상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실제로는 이름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우사령에 대하여 너무 형편없이 만들어 놓은 데 대한 그런 유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유감과 함께 이제라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투쟁 역사를 제발 좀 엉터리로 꾸미지 말아줄 것과 이미 엉터리로 꾸며놓은 것은 하나하나씩 원래의 모습대로 바로잡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또 이렇게 생각 밖으로 많이 길어졌군요. 그럼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 이야기 가운데 이런 한 토막이 있었죠. 김일성이 그 소망국경까지 왕덕림을 쫓아갔다가 헌물만 켜고 돌아오는 길에 어느 마을에서 쉬고 있을 때 역시 그 마을에서 쉬고 있었던 한 무리 국군들한테 하마터면 총을 빼앗길 뻔했다고 말입니다. 그때도 김일성이 그 국군들이 손에서 무사하게 놓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 중국인의 이름을 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국인이 자기와는 결의 형제를 맺은, 말하자면 자기가 그 사람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이 20살 때 형님으로 모셨던 그 유명한 중국인이 국영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후에 김일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중국에서는 어떤 높은 직위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